우리는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오. 필리핀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저언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도 이 사태를 긴급 보도하며 저어언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필리핀에게 승산은 없다며 모두가 필리핀의 항복을 예상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이 전해온 단 한마디로 상황은 저언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청구 금액 빵원, 그리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최후 통첩을 찢어버리고 세계 2위 군사대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교의 금기를 깨버린 이 충격적인 조건에 전 세계는 한국은 대체 왜 저러는 거냐며 경악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보음이 작전실을 깨웠습니다. 새벽 4시 47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저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5, 6, 7. 방향은 전부 같았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조업 중인 해역, 바로 그곳이었죠. 저는 화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 8척, 우리 어선 7척. 거리는 200m.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80m, 150m, 120m.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무전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벽 바다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우리 어민의 목소리였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배들이 원형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그 무전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낼 배가 없었습니다. 설령 보낸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포위당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빅토르 살바도르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직속 해양안보 차관이죠. 27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남중국해 해양 분쟁 실무를 총괄하고 해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작전을 조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과의 안보 협상 테이블에도 수없이 앉았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27년 경력이 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은 우리 어선들을 완전히 에워싼 채 천천히 압박해오고 있었죠.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무전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여왔습니다. 숨통을 죄듯이 확실하게. 어선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호가 대답했죠. 선장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엔진을 끄고 대기하라고 지시했지만 몇 척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더 좁혀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위험한 해역까지 나갔던 사람들, 지금 그들은 자국 영해에서 포위당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젊은 목소리였죠. 아버지 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바다 위에 있으면서도 구하러 갈 수 없는 거죠. 경비정 출동은요? 이미 2척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어떤 말이 올지. 미사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저지 수단이 없습니다. 가봤자 충돌 직전까지 접근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함이 없었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함정, 대잠 능력을 갖춘 군함,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경비정은 있었지만 그건 순찰용이었습니다. 중국 해경선과 맞서기엔 너무 작고 너무 약했죠.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m도 안 됩니다. 부딪힐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경비정이 가고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비정이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중국 해경선 앞에서 우리 경비정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알았죠. 차관님,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우리 경비정 두 척이 중국 해경선들 사이로 진입하고 있었죠. 작았습니다. 중국 해경선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마치 고래떼 사이에 끼어든 돌고래 같았습니다. 경비정이 확성기를 켰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즉각 철수하십시오. 응답이 없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은 마치 우리 경비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어선들을 압박했죠. 완전한 무시였습니다. 우리 경비정이 사이에 끼어들자 중국 선박 한 척이 방향을 틀어 경비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돌 경로였습니다. 회피합니다. 경비정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어선 한 척이 틈을 타 빠져나가려다 다른 중국 선박에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앞에 또 배가 있어요. 작전실 안이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아니었죠. 회색 지대 전술, 총을 쏘지 않으면서 압박하는 것,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굴복시키는 것. 우리는 그 회색 안에서 천천히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중국 해경선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죠.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어선들은 겨우 포위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내일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작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옆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27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왔는데 정작 지킬 수단이 없었습니다. 경비정은 있지만 전투함이 없었죠. 순찰은 할 수 있지만 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쫓기고 매번 밀려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실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죠. 과거 연합훈련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한필연합훈련, 여러 나라 군함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들. 그때 한 장의 사진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 찍힌 사진이었죠. 포항급 초계함.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배였습니다. 함포가 장착되어 있고 미사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국방 관계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죠.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바다를 지키냐고.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 거의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 말이 갑자기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늘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우리 필리핀도 파병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죠.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 퇴역 함정 현황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역 함정이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퇴역시키는 함정 중에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었죠. 76mm 함포의 대한미사일, 대잠 어뢰까지 작지만 쏠 수 있는 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새 함정을 건조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중국 해경선은 우리 바다에 나타날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닐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포위당한 어선들, 떨리는 목소리의 무전, 아버지를 구해달라던 젊은 어민의 절박한 외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참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해군 퇴역 예정 함정 목록 확보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포항급 초계함 2척이 곧 퇴역 예정입니다. 한 명은 충주함과 진해함입니다. 둘 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작전했던 배들입니다. 충주함, 진해함.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교전으로 이어지는 최전방에서 작전했던 배들이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비 상태가 양호하고 미사일 운용 능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참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관님, 이건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반발할 겁니다. 압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민들이 자국 바다에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비정은 총 한 발 못 쏘고 밀려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한국 함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물어봐 주십시오. 퇴역시키는 함정 중에 우리에게 바로 쓸 수 있는 배가 있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바다 밖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그건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려면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온 나라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에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포위당한 어선들, 공포에 질린 어민들의 무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력함.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참모가 가져다 놓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퇴역 예정 함정 목록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 진해함, 재원과 성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중국해 어딘가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그 별빛 아래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내일 또 중국 해경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측과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죠. 외교부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국이 알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우리 어민들이 자국 바다에서 매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포위당했고 오늘도 당할 수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대한 빨리 한국 측과 연결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이틀 후 드디어 한국 국방부 실무자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마닐라는 저녁이었고 서울은 밤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은 늦은 시간에도 기꺼이 통화에 응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죠. 우리 어선들이 포위당하고 우리 경비정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제대로 된 전투함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혹시 한국 해군에서 퇴역시키는 함정 중에 저희에게 양도해 주실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배가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가 대답했죠. 네, 저희도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2척이 곧 퇴역 예정입니다. 충주함과 진해함인데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미사일 운용 능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죠.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반발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묻기 전에 각오를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디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실무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반발은 상당할 겁니다. 외교적 항의는 기본이고 경제적 압박도 가능합니다.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볼 수 없었지만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죠. 정상회담 카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더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죠. 중국이 그걸 카드로 쓴다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일부러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읽으려 했죠. 그리고 한국 측 실무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민감합니다. 특히 전투함급 함정 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크죠. 하지만 실무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위에서 내리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측은 부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네? 왜 이 부담을 감수하려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입장에서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실무자가 조용히 대답했죠. 차관님, 저희는 필리핀이 한국전쟁 때 파병해 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죠. 그중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우리 필리핀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했죠. 7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머나먼 한반도로 떠났습니다. 그중 배별 루이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요. 실무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무기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해의 안정은 한국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무역선의 상당수가 그 해역을 통과하죠. 필리핀이 중국에 밀리면 결국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걸 우리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통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거래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리스크 브리핑이었죠. 한국은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저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외교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을 만났죠. 대부분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외교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담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부담을 함께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새 함정을 건조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배가 필요합니다. 한국 측 실무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충주함이 활동하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모가 가져다 준 서류에 적혀 있었죠. 서해 북방 한계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북방 한계선은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해역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교전으로 이어지는 곳이죠. 충주함은 그곳에서 수십 년간 작전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하고 도발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충주함은 단순히 오래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배였죠. 긴장의 바다에서 단련된 배였습니다.
실무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배를 필리핀에 보내드린다는 건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바다의 경험을 이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데 쓰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경험과 의지를 함께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내부에서 반대 여론은 없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요. 한국 측 실무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반대 의견은 있죠. 하지만 저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동맹과 우방국을 돕는 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단기적인 압박을 피하려고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원칙을 포기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북한과 대치하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한국은 그 교훈을 체득했을 겁니다. 통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 인도 일정, 필요한 절차들이 논의됐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런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부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동맹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부담이 될 때, 그때도 함께하는 게 진짜 동맹이죠. 한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밤하늘이 보였죠.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통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잘 됐다고 말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네? 한국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부담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부담을 함께 지겠다고 했죠. 저는 27년 동안 많은 나라들과 협상해왔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죠. 마닐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는 바다, 중국이 압박하는 바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은 말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함께 감수할 때 맺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죠. 중국의 반발, 국내 여론, 기술적 문제들,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함께 부담을 지겠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과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함정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확인입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다시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남중국해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중국 해경선들의 움직임, 우리 어선들의 위치, 긴장이 계속되는 바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화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죠. 전화선 너머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곧 이 바다 위에 실체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벽에 걸린 한국 함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곧 이 배가, 아니 이 배의 형제들이 우리 바다로 올 겁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단련된 배들이 이제 남중국해를 지키러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아직 다 모르고 있었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조금씩 보기 시작했구나. 한국과의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작전실에 젊은 장교 한 명을 불렀습니다.
해군 소령 마르코 레예스. 제가 직접 발탁한 인재였죠. 똑똑하고 열정적인 친구였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르코가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관님, 부르셨습니까? 들어와? 잠깐 앉아봐. 저는 책상 위에 남중국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다가와 지도를 내려다봤죠. 저는 지도 위에 그어진 점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구단선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죠. 그래, 구단선. 그런데 마르코, 자네는 이 선이 왜 여기에 그어져 있는지 알아? 마르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로부터 이 바다가 중국 것이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중국이 하는 말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르코 구단선은 처음부터 국제사회를 설득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목적은 딱 하나였어. 자기네 국민들한테 남중국해는 원래부터 우리 바다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였지. 마르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국내용 선전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1947년에 중화민국이 처음 이 선을 그었어. 그때는 11개 점선이었지. 그 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9개로 줄었고. 근데 마르코, 이 선에 정확한 좌표가 있는 줄 알아? 없습니까? 없어. 그냥 지도 위에 대충 그어놓은 거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불명확해. 그런데 중국은 이 선 안쪽이 전부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마르코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차관님, 이 선, 우리 해안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이건, 그래, 필리핀 해안에서 50km도 안 되는 데까지 선이 그어져 있어. 우리 영토 코앞까지 중국 바다라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에서 200해리인데. 마야. 국제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중국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국제법보다 역사가 먼저라고 했어. 자기네가 수천 년 전부터 이 바다를 써왔으니까 국제법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지. 마르코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런 식이면 모든 나라가 역사를 들먹이면서 영토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마닐라만의 푸른 바다가 보였죠.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13년이었어. 우리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지. 구단선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중국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마르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2006년에 판결이 났죠. 우리가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완승이었지. 저는 돌아서서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소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중국의 구단선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 역사적으로 중국 어민들이 이 바다에서 조업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이 난 거야.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국제법이 우리 편이라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르코, 자네 생각에 중국이 그 판결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 마르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받아들이지 않았어. 중국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선언했지.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이 나오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성명서 사본이었죠. 여기 있어. 중국 외교부 성명이야. 이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마르코가 성명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제재판소 판결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하냐고? 가능해. 왜냐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거든. 저는 다시 지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국제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 국내법과 뭐가 달라? 마르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내법은 경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감옥이 있죠.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그래, 국제법은 집행기관이 없어. 세계 경찰이 없지. 유엔이 있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디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입니다. 마야,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야. 거부권이 있지. 유엔이 뭔가 하려고 해도 중국이 막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국제법은 결국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거야. 근데 중국이 자발적으로 따를 리가 있겠어? 마르코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으로 이겨놓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야, 마르코. 법은 우리 편이야. 정의도 우리 편이지. 하지만 바다에서는 법이 먼저 오지 않아. 힘이 먼저 와. 저는 지도 위의 구단선을 다시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중국은 판결이 나온 후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했지. 군사시설을 세웠고 해경선과 어선을 대거 투입해서 이 바다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어.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결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왜 중국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왜 이 바다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마르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구단선은 국내용 선전이었다고 했잖아.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자국민들에게 남중국해가 중국 것이라고 가르쳐왔어.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지도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지. 14억 인민이 그걸 믿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사실 우리 거 아니었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겠네요. 그렇지.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해왔어. 굴욕의 역사를 끝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근데 남중국해를 포기하면 정부가 외세에 굴복했다, 우리 영토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겠지. 공산당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 때문에 국제법을 무시하는 거군요. 마야, 중국은 국제재판에서 져도 물러설 수가 없어. 이미 국민에게 약속해버렸거든. 그래서 판결 따위는 종이 조각이라고 무시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법이고 뭐고 소용없다. 결국 힘으로 결정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마닐라만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죠. 마르코,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차관님? 한국이야. 마르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남중국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서서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코, 자네 한국이 중국이랑 어떤 관계인지 알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죠.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얽혀 있지. 그런데 한국이 우리한테 전투함을 주겠다고 하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마르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외교적 압박, 경제적 보복.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일 겁니다. 마야. 그런데도 한국은 검토하고 있어. 어제 통화에서 확인했지. 마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중국 눈치 안 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부담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인정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더군.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한국이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하려는 거죠? 우리랑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르코, 한국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아? 1950년에 시작됐고 북한이 남침했고 유엔군이 참전했죠. 우리 필리핀도 파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7천 명이 넘는 필리핀 군인이 한반도에 갔어. 그중 11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당했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야. 마르코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역사를 한국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기억 정도가 아니야. 어제 통화에서 한국 측 실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는 필리핀이 한국 전쟁 때 파병해 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코, 70년이 지났어. 70년?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차관님, 기억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텐데요. 물론 있지. 한국 측도 솔직하게 말했어. 남중국해의 안정은 한국에도 중요하다고. 한국 무역선의 상당수가 이 해역을 통과하거든. 우리가 중국에 밀리면 결국 한국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우리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하더군. 저는 지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르코, 이게 바로 중국과 한국의 차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중국은 힘으로 규칙을 만들려고 해. 구단선을 긋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반면 한국은 규칙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해. 부담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고 동맹과 우방을 돕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어. 마르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의 논리 대 원칙의 논리. 그런 거군요. 그래. 그리고 나는 오늘 자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 편에 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알아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거든.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코도 따라왔죠. 차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정말 함정을 보내줄까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마르코,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뭡니까? 저는 마르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오래 가. 구단선 문제는 내일 해결되지 않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될 거야.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싸워야 해. 그러려면 동료가 필요하고 동맹이 필요해. 혼자서는 버틸 수 없거든. 마르코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자네 같은 젊은 장교들이 있어야 이 바다를 지킬 수 있어. 나는 언젠가 물러날 거야. 하지만 자네들은 남아서 계속 싸워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도 위의 구단선을 바라보면서요. 이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법은 우리 편이지만 바다에서는 힘이 먼저라는 현실. 그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부담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 70년 전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는 나라. 그런 동맹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바다의 선을 긋지 않는다. 힘이 그렇게 할 뿐이다. 하지만 기억과 신뢰는 그건 다른 종류의 힘이지. 창밖으로 마닐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별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분명 별이 있다는 걸.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일 거라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작전실에 출근해서 남중국해 상황을 점검하는 게 일과였죠.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중국 해경선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선들 주변을 맴돌고 경비정을 밀어내고 화면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혹시 없던 일로 하려는 건 아닐까? 중국 압박에 못 이겨 포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가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소식 있습니까? 아직 없어.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래, 재촉하면 안 돼. 그쪽도 내부 조율이 필요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조급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위협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답답함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마닐라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선이었죠. 차관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연결해.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부 조율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필리핀에 무상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공여.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무상입니다. 전투함을 그냥 준다는 겁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전투함은 수백억 원짜리 아닙니까? 그걸 왜 그냥 주는 겁니까? 담당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구매, 장기 임대, 차관 형식 다 가능했죠. 하지만 결론은 무상 공여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였습니다. 왜요? 시간 때문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구매나 임대 협상을 하면 계약 조건, 가격, 상환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최소 몇 달은 걸리죠. 하지만 차관님께서 처한 상황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중국 해경선은 필리핀 바다에 나타날 겁니다. 그 사이 협상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만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죠.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우리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건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아니라면 뭡니까? 가품입니다. 저는 창가에 선 채로 멈췄습니다. 70년 전 필리핀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7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반도로 떠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저희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에 대한 답례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7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걸 이런 방식으로 갚겠다니. 충주함 상태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며 물었죠. 퇴역 예정이지만 현역 상태입니다.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받으시는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요? 네. 추가 정비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배를 인수하시면 바로 작전에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퇴역 함정이라고 해서 녹슬고 방치된 배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쓸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퇴역 예정인 배가 어떻게? 차관님, 충주함은 퇴역 예정이라고 해서 창고에 처박혀 있던 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작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한국 해군은 퇴역 직전까지 함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무장은요? 76mm 함포, 대한미사일 운용 능력, 대잠어로에 전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76mm 함포, 대한미사일, 대잠어로에 저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쏠 수 있는 배, 싸울 수 있는 배, 중국 해경선 앞에서 밀리기만 하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대등하게 맞설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미사일이 아직 운용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완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조건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무상인데 뭔 조건입니까?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제가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오다니.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속도입니다. 전투함 공연은 엄청난 결정 아닙니까? 외교적 파장, 군사적 함해, 예산 문제, 검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납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관님께서 연락하시기 전부터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남중국해 상황은 저희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해양 안보 공백도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이런 요청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해두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전화한 건 반가쇠였죠. 차관님의 요청이 공식적인 시작점이 된 겁니다. 하지만 탄화는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제 입에서 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위기가 닥쳤을 때 손 내밀면 그건 반응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건 책임이죠. 저희는 필리핀을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동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동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죠.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뭘 주면 뭘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외교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대가 없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군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협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미 결정된 일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주기로 결정한 걸 받는 것뿐이었죠. 고민도 협상도 타협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회의를 보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했죠. 반발할 겁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얼마나요? 상당히요. 외교적 항의는 기본이고 경제적 압박도 가능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상회담, 그건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입니다. 중국이 그걸 카드로 쓴다면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데 왜 이런 부담을 감수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차관님,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죠. 그 세월 동안 저희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동맹을 저버리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게 되겠죠. 그게 더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볼 수 없었지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70년 전에 한국을 위해 싸워준 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분들께 드리는 답례이기도 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통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마르코,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 네? 한국은 우리가 연락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를 도울 준비를. 마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는 거야. 우리의 요청은 그냥 시작 신호였을 뿐이지. 탄화는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죠. 마르코, 2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만났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대가도 없이 주겠다고 하는 나라. 마르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가 나겠지.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외교 항의, 경제 압박, 정상회담 카드. 다 꺼내들 거야. 한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야. 그런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그래. 결정은 이미 났다고 하더군.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죠. 원칙 때문이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마르코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죠.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네, 차관님. 이건 단순한 무기 하나 받는 게 아니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 부담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 은혜를 7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편에 있다는 거야.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차관님께서 한국에 연락하셨는지.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닐라만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충주함이라는 이름의 배가 우리를 향해 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시작이야, 마르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압박이 올 거고 시험이 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잔잔한 바다. 그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배. 그 배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투함을 무상으로 준다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하다고 했죠. 저는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외교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살바도르 차관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외교부 차관이 서류를 밀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온 공식 항의 문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첫 문장부터 어조가 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죠. 이러한 행위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보니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한국에도 같은 문서가 갔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에도 동일한 항의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아마 더 강한 어조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아침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과의 통화가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식 항의를 보내왔다니. 중국의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지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머릿속을 스쳤죠. 일정을 늦출까? 비공개로 진행할까? 아니면 규모를 줄일까? 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를 떠올리는 순간 저는 한국 측 담당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눈을 크게 떴죠.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예상했던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움츠러들면 앞으로도 계속 움츠러들어야 합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결정입니다. 밀릴 수 없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 보고는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항의는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더 강한 압박이 올 거예요. 경제적 보복, 외교적 고립, 남중국해에서의 도발 강화. 중국은 한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물러서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될 테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겁니다. 그건 바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날 오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압박에 못 이겨 결정을 번복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스쳤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 항의 문서 받으셨죠?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인가? 계획이 바뀌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중국의 항의는 예상했던 겁니다. 이걸로 흔들릴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았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당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경제적 보복이 오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구름이 더 짙어져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왜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의 압박을 알면서 왜 밀어붙이는 겁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위험을 모르는 결정은 용기가 아닙니다. 네? 위험을 알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용기죠. 저희는 중국이 반발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동맹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결정은 용기가 아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용기다. 27년 동안 숱한 협상과 회의를 거쳤지만 이렇게 명쾌한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중국이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죠. 정상회담은 국가 간 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중국이 그걸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고 위협하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중국 측에서 비공식 채널로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을 생각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그래서요? 저희 정부는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우방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건 중국과의 관계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충주함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차관님 쪽에서 준비만 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다니.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일정을 늦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죠. 왜 서두르는 겁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변수가 생깁니다.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죠.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질질 끌면 끌수록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늘어납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었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를 걱정해 주다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르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차관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중국 해경선이 오늘 또 우리 어선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물대포까지 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외교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실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죠. 피해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죠. 마르코, 중국이 왜 이러는지 알아? 한국과의 함정 공여 때문 아닙니까? 그래,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야. 한국과 손잡으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려는 거지. 마르코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겁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비겁하지. 하지만 그게 중국의 방식이야. 직접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우리가 무서워서 물러서길 바라는 거지. 저는 돌아서서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 마르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무산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더 대담해질 겁니다. 이번에 통했으니까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겠죠. 마야.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거야.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마르코, 오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소식입니까?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어. 중국이 정상회담 카드까지 암시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 마르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상회담까지요? 그건 엄청난 압박인데. 그래. 하지만 한국은 버텼어. 오히려 일정을 앞당긴다고 하더군. 충주함 정비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대. 마르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는데 일정을 앞당긴다고요? 그래. 그게 한국의 대답이야. 중국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 나는 오늘 뭔가를 깨달았어. 뭡니까, 차관님? 한국이 우리에게 함정을 주는 건 호의가 아니야.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호의가 아니라면 뭡니까? 책임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호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기분이 좋으면 베풀고 상황이 어려우면 거둬들이지. 하지만 책임은 달라. 상황이 어려워도 압박이 와도 끝까지 지키는 거야. 마르코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있지.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 왜? 호의로 시작한 일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이건 호의가 아니라 책임이니까. 70년 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래서 버티는 거야.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 그리고 우리도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해.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물러서면 안 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보고할 거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그리고 인수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해줘. 마르코가 경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경제 강국, 기술 강국, K-팝과 드라마의 나라.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압박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 은혜를 7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나라. 호의가 아닌 책임으로 움직이는 나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결정은 용기가 아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용기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경제적 타격을, 외교적 고립의 위험을.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중국해 전도였죠. 구단선이 그어진 그 지도. 중국이 힘으로 그은 선. 하지만 이제 그 바다 위에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쏠 수 있는 배가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충주함 인도 일정이 확정됐다고. 저는 그 통보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죠. 인수단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서 함정을 인수받아 올 인원들. 저는 마르코를 불렀습니다. 마르코, 자네가 인수단에 들어가. 저요? 그래. 젊은 장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해. 한국 해군이 어떻게 함정을 관리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바다를 지키는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봐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르니까. 마르코가 격려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곧 충주함이 옵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단련된 배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바에 중국 해경선 앞에서 밀리기만 하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대등하게 맞설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를 보내주는 나라의 마음이었죠. 압박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책임을 끝까지 지려는 마음.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국이 70년 전 우리의 피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오늘의 이 결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충주함이 필리핀에 도착한 날, 저는 수빅만 항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인수식은 이미 끝났지만 저는 그 배를 직접 보고 싶었죠. 마르코가 인수단과 함께 한국에서 배를 몰고 왔습니다. 긴 항해였죠. 항구의 정박한 충주함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배였는데 실물은 달랐습니다. 작았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작았죠. 하지만 그 작은 몸체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날렵한 선체, 함포의 각도,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 모든 게 실전을 위해 설계된 배였습니다. 마르코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오셨습니까? 직접 보고 싶었어. 어땠나 항해는? 마르코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무슨 충격? 한국 해군의 함정 관리 수준이요. 퇴역 예정인 배라고 해서 낡고 녹슬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엔진 상태, 장비 정비 수준, 청결도, 현역 함정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르코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명이 바뀌었다고? 네? 한국에서 출항할 때는 충주함이었는데 필리핀에 인도되면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이 뭔데? 마르코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콜라도 야비. 콜라도 야비.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콜라도 야비입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가 필리핀 측과 협의해서 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콜라도 야비.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필리핀 군인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죠. 마르코, 너 콜라도 야비가 누군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시죠? 저는 항구에 정박한 배를 바라봤습니다. 뱃머리에 새겨진 이름이 보였죠. 콜라도 야비. 그 글자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충주함. 아니 이제는 콜라도 야비함이 실전에 투입된 건 도착 2주 후였습니다. 정비 점검을 마치고 승조원 훈련을 완료한 뒤 남중국해 작전구역으로 향했죠. 그날 저는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콜라도 야비함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 근처였죠. 현재 콜라도 야비함 작전구역 진입했습니다. 참모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함정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든 게 오늘 결정될 터였습니다. 중국 해경선 동향은 삼척이 해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선 주변을 순찰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죠. 중국 해경선들이 우리 어선 주변을 맴돌면서 압박하는 장면,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봐왔던 광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카드가 있었죠. 콜라도 야비함, 어선 보호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화면에서 우리 함정을 나타내는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거리 5km, 4km, 3km. 참모가 거리를 읽어나갔습니다. 저는 중국 해경선들의 반응을 지켜봤죠. 평소 같으면 오히려 다가오면서 위협했을 겁니다.
우리 경비정은 그렇게 밀려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중국 해경선 3척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정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을 나타내는 점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우리 함정이 다가가자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물러나고 있어. 저들이 물러나고 있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물러나다니. 그동안 우리는 항상 밀리기만 했습니다. 다가가면 그들이 더 다가왔고 우리가 물러났죠.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중국 해경선, 작전구역 외곽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 어선에 대한 압박이 해제됐습니다. 참모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흥분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보면서요. 그때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젊은 장교였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가 밀리지 않은 게 그 말이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이다. 정말 처음이다. 우리가 밀리지 않은 게.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콜라도 야비함이 어선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양치기 개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리고 중국 해경선들은 멀찍이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마르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은 여전히 멀리서 맴돌고 있었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그들은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왜 물러났을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죠. 콜라도 야비함의 무장 때문 아닐까요? 대한미사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물러설까? 중국이? 마르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경비정이 아무 무장도 없었죠. 충돌해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콜라도 야비함과 충돌하면 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억제력이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대등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력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평화는 무력의 부재가 아니야, 마르코. 무력의 균형이지. 한쪽만 강하면 그건 지배야. 양쪽이 다 강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걸 증명한 거야. 마르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콜라도 야비함의 첫 실전 투입 결과 성공적이었죠. 중국 해경선들이 물러났고 우리 어선들은 안전하게 조업을 마쳤습니다. 인명피해도 선박피해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저는 한 명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콜라도 야비.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 콜라도 야비 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시고 율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죠. 율동 전투가 뭔지 알아? 마르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자료처를 꺼냈죠. 한국전쟁 참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951년 4월이었어. 중공군 춘계 대공세가 시작됐지. 엄청난 규모의 공격이었어. 유엔군 전선이 밀리고 있었고 상황이 절박했지. 마르코가 다가와 자료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 전투중대 소속이었어. 그날 그의 부대는 율동이라는 고지를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중공군이 대규모로 밀려왔어.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부대원들이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어. 후퇴 명령이 떨어졌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요? 부상병들이었어.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들이 있었지. 그들을 두고 후퇴하면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게 뻔했어. 마르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는 결정을 내렸어. 부하들을 먼저 후퇴시키고 자신은 남아서 부상병들을 엄호하겠다고. 혼자서요? 혼자는 아니었지. 몇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였어. 하지만 압도적으로 열세였지. 중공군은 수백 명이었고 그들은 10명도 안 됐으니까. 저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는 부상병들이 안전하게 후송될 때까지 적의 공격을 막아냈어. 그러다가 전사하셨군요. 그래, 장렬하게 전사했어. 하지만 덕분에 부상병들은 살았지. 그의 희생으로 동료들이 목숨을 건진 거야. 마르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야, 마르코. 동료를 위해서야.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서.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같은 참회서 싸우는 동료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거야. 저는 다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어. 70년이 지났는데도.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콜라도 야비로 지은 건가요? 그래. 전투함에 이름을 붙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르코. 특히 실전 배치함에. 그건 최고의 예우야. 한국은 콜라도 야비 대위의 이름을 자국 군함에 붙여서 운용해왔어.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다시 필리핀으로 온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마르코. 70년 전에 우리 군인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어.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을 단 배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어. 이게 우연이겠어? 마르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의 사진을 찾아서 보고 있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장교의 모습, 단정한 군복, 굳은 표정, 7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지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동료, 명예, 의리, 그게 지금 이 배에 담겨 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별이 보였죠. 마닐라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단 배가 우리 바다에서 중국 해경선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70년 전에 한국 땅에서 흘린 피가 지금 필리핀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위님. 한국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에 당신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70년 전에 진 빚을. 아니, 어쩌면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 문이 열리고 마르코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 마르코가 다가와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 사진이군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이분 생각을 했어. 마르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름은 그냥 붙는 게 아니야, 마르코. 네? 군함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모든 걸 계승하겠다는 뜻이야. 콜라도 야비 대위의 용기, 희생, 동료를 향한 사랑. 그게 이 배에 담긴 거야.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가 우리 바다를 지켰어. 70년 전에 한국 땅에서 동료를 지키려던 그 정신이 오늘 필리핀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을 지킨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코, 내일 함장에게 연락해. 콜라도 야비함 승조원들에게 전달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모는 배가 어떤 배인지,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해. 콜라도 야비 대위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 이름이 이 배에 붙었는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어. 마르코가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마르코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밤바다 어딘가에 콜라도 야비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며 순찰하고 있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이었습니다. 70년을 건너온 기억, 피와 희생으로 새겨진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콜라도 야비 대위를 봤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콜라도 야비함이 실전 배치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중국 해경선과의 대치, 우리 어선 보호 작전 등 여러 가지 일로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필 방산협력 포럼과 한국전쟁 참전국 추모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출발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특별한 제안? 네,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 필리핀 참전 용사분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멈췄죠. 인프레시? 네,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의료 관련 회사라고 하는데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상, 치료비 전액 지원, 항공료 전액 지원, 숙박비 전액 지원, 통역, 휠체어, 의료진 통행, 보호자 비용까지 포함. 이게 진짜입니까? 네. 이미 여러 나라 참전용사분들을 초청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참전용사분들도 모시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중소기업이 이걸 다 부담한다고? 네. 조건은요?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하나,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면 된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것도 외국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왜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기업이?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창업자분이 참전 용사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가자.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자.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분의 참전 용사 어르신들이 계셨죠. 모두 90세가 넘으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분도 계셨고 지팡이에 의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를 들고요.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죠. 필리핀 참전 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죠. 필리핀 국가였습니다. 타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나라 국가. 제 옆에 계시던 노인 한 분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부축하려 하자 노인이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아니야, 서야 해. 국가가 나오는데 앉아있을 수 없어. 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하셨죠. 70년 전 젊은 군인이었을 때처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프레시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프레시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서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외국 군인들 이야기. 그분들이 없었으면 자기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전우들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들에게 빚을 갚겠다는 마음.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 참전 용사분들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지금까지 수백 분을 모셨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한 번도 아깝다고 하신 적 없어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라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도시. 참전 용사 어르신들이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휠체어에 앉으신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왔을 때는 다 폐허였는데 저는 그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떠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믿을 수가 없어. 70년 전에 내가 피 흘렸던 나라가 이렇게 됐다니.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했어. 건물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싸워야 하나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근데 노인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잡아드렸죠.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70년 전 총을 쥐었던 손, 전우를 부축했던 손. 그 손이 지금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인프레시에서 마련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죠. 의료진이 1대1로 배치되어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통역도, 휠체어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검진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검사 처음 받아봐. 어르신, 필리핀에서는 안 받으셨어요? 돈이 어디 있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이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 번 못 받고 살아왔다니.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고령에 따른 질환들이 있었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인프레시 측은 필요한 치료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액 지원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김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니까요. 그래야 저희도 더 오래 감사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끝없이 늘어선 묘비들이 보였습니다. 흰색 십자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중에는 필리핀 군인들의 묘비도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 한 분이 묘비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죠. 미안해. 나만 살아서 미안해. 노인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죠. 노인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나 왔어. 70년 만에 왔어. 한국이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 잘했지? 우리 잘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셋째 날 저녁 인프레시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죠.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죠. 회장님이 참전 용사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함께 싸운 전우들 덕분이다. 그분들에게 빚을 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참전 용사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잡으셨죠. 고마워.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만찬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서연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뉴스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항상 그러세요.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빚을 갚는 거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김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차관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옆자리에는 참전용사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살아서 다시 와보니까 좋았어. 어르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피 흘린 보람이 있었어.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래 사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잊지 않았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남중국해. 콜라도 야비함이 지키고 있는 바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작은 기업이 증명했습니다. 나라의 품격이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왜 은혜를 잊지 않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한국에서 돌아온 날 마닐라 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나와 있었죠.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수십 명이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입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죠.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성이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셨죠. 다녀왔다, 딸아.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노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좋았어. 정말 좋았어.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더라. 70년이 지났는데도 나 같은 늙은이를 기억하고 있었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죠. 한국이 잊지 않았대.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치료까지 해줬대. 비용은 한국 기업에서 다 냈대.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겠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겠구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며칠 후 저는 대통령궁으로 불려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셨죠.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인프레시의 지원 프로그램,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반응, 한국 사람들의 태도, 모든 걸 말씀드렸죠. 대통령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작은 기업이 우리 영웅들을 위해 하는 일을 정작 우리 정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참전용사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추모 행사도 공식화합시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 교과서에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해요. 선배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살바도르 차관, 한국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죠. 필리핀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존 참전용사들에게 연금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었죠.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매년 6월 25일은 참전용사 감사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죠. 학교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레시 이야기, 콜라도 야비함 이야기, 7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기사들이 쏟아졌죠.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조용한 품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나라에서 실렸죠.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7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왜 작은 기업이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죠.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르코가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한필 연합훈련이 성사됐습니다. 다음 달에 남중국해에서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군사 협력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콜라도 야비함도 참가합니까? 물론이죠.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함께 훈련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생각해봤어? 뭘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중국 해경선한테 밀리기만 했어. 쏠 수 있는 배도 없었고 의지할 동맹도 확실하지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마르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콜라도 야비함이 있고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됐고 연합훈련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 1년 만에 이렇게 됐어. 저는 돌아서서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마르코, 이게 왜 가능했는지 알아?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함정을 줘서.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의 사진이었죠. 70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서 피를 흘렸어. 그리고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지. 70년 동안 기억했어. 그 기억이 오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야.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르코. 기억이 중요한 거야. 한국이 우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함정을 보내준 거고, 우리가 그 기억에 응답했기 때문에 동맹이 강화된 거야. 총이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야. 기억이 바다를 지키는 거지. 마르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합훈련 당일, 저는 작전실에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남중국해 한복판. 한국 해군 함정들과 콜라도 야비함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죠.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나라의 함정들이 대형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멋있네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멋있어. 중국 해경선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 서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우리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 한국 군인들이 우리 바다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다. 기억으로 이어지는 동맹.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죠.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작전실에 들렀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는 남중국해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콜라도 야비함의 위치도 보였죠. 여전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중령이었죠. 제 뒤를 이어 해양안보 실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이 마지막이시군요. 그래, 시간 참 빠르다. 저는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곳,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조율했던 곳. 마르코, 나한테 시간 있어? 물론이죠, 차관님. 저는 마르코를 데리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마르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근 2년 동안 배운 거야. 마르코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사는 게 아니야. 네? 무기를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기는 책임을 함께 사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콜라도 야비함을 줬을 때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 한국은 우리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야. 중국의 압박을 함께 받겠다고, 이 바다를 함께 지키겠다고. 그게 진짜 의미였어.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해. 한국이 70년 전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오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 그래야 동맹이 유지되는 거야. 한쪽만 기억하면 안 돼. 양쪽이 다 기억해야 해. 저는 돌아서서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이 자리를 맡게 되면 이것만 기억해.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야.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강한 나라야. 한국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 마르코가 격려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관님. 퇴임식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죠. 서류, 사진, 기념품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의 사진이었죠. 70년 전 젊은 장교의 모습.
굳은 표정, 단정한 군복.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단 배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 흘린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도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상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넣었죠.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만이 보였죠.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콜라도 야비함이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70년 전 영웅의 이름을 달고 오늘의 바다를 지키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은 전쟁을 끝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라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퇴임 후 저는 가끔 바닷가를 찾습니다. 수빅만 근처의 작은 해변이죠. 거기 서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콜라도 야비함이 있겠죠. 오늘도 우리 어선들을 지키고 중국 해경선을 견제하면서 얼마 전 마르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요. 추가 함정 공여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콜라도 야비 대위. 70년 전의 젊은 영웅. 대위님, 우리는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이 펄럭였죠. 강한 나라란 군대가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기억을 지켰고 우리는 그 기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격려했죠. 70년 전의 영웅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바다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적셨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살바도르, 필리핀 해양안보 차관이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작은 기업이 나라의 품격을 증명하는 나라. 기억으로 동맹을 지키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강한 나라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